제가 오늘 소개할 인물은 토마스 에디슨인데요. 에디슨은 아마도 미국 역사를 통틀어 에이브라함 링컨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미국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초등학교 시절 발명왕 에디슨 전기를 읽고 한때 발명가를 꿈꿨던 시절이 있었죠. 물론 두세 달 만에 발명에 재능이 없음을 깨닫고 포기했지만요. 에디슨은 평생 동안 1000개가 넘는 발명 특허를 취득했다고 하는데요. 발명왕이라는 칭호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죠. 하지만 에디슨보다 더 많은 발명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름도 잘 모르죠. 그리고 최근 일부 역사학자들은 에디슨의 발명품 대부분은 축음기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발명한 것을 조금 개량한 수준이라고 비판한답니다. 또한 에디슨 맨로우 파크 연구원들을 동원해서 발명을 하고는 자신의 이름으로만 특허 등록을 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죠. 그런데 에디슨은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인가요? 아니면 정말 대단한 발명을 한 것인가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비하인드 머니 에디슨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디슨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전설과도 같은 에피소드들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들이라 생략하고요.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디슨은 1847년에 태어났는데요. 이게 좀 중요한 점이랍니다. 위인은 시대가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1830년부터 1850년 기간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돈을 엄청 번 사람들이 유난히 많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카네기, 록펠러, J.P. 몰간일 겁니다. 이들 외에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조지 웨스팅하우스, 해티 그린, 존 와나메이커, 구스타브스 스위프트가 모두 이 시기에 출생한 사람들이죠. 그럼 왜 이때 태어난 미국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이 시기에 태어난 미국인들이 성인이 돼서 왕성한 기업 활동을 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미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기이기 때문이랍니다. 한마디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시기에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시기에 미국에서는 사업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는 희망이 별로 없었거든요. 1850년대부터 철도 산업을 시작으로 정유, 철강, 백화점, 정육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거대 기업들이 출현했죠. 미국이 영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등극한 해가 1872년인데요. 1830년부터 1850년 사이에 태어난 미국 사업가들은 이들 산업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세계 역사상 어느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부를 축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 민간 사업자들의 혁신과 열정의 결과 미국이 세계 최대 경제 부국이 된 것이랍니다. 에디슨은 1847년생이기 때문에 이 시대 영웅들 중에 막내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에디슨은 학교에서 말썽을 많이 일으켜서 쫓겨났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별로 받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당시 다른 사람들보다 교육 그 자체를 꽤 잘 받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에디슨 어머니가 집에서 대안학습을 꽤 잘 시켰다고 합니다. 에디슨의 문제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죠. 에디슨은 15살에 지역 신문사에 전보 송신원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통신수단은 모르스 코드를 사용하는 전보였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이 어린 나이에도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디슨은 청각장애가 있는 것 잘 아시죠?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고요. 그래서인지 동료 직원들과 거의 어울리지 않았고 업무가 끝나면 전보 기계를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는 일을 수없이 반복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사용하는 전보기계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간 것이죠. 이 과정에서 전보기계 관련 특허도 몇 개 취득했고요. 결국 에디슨은 22살 때 전보 송신원 일을 그만두고 뉴욕으로 이주해서 전보기계를 만드는 회사를 설립한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돈도 엄청 많이 벌고 뉴욕에서 유명한 사업가와 발명가로 이름을 날리게 된 것이죠. 에디슨이 자신의 사업 장소로 뉴욕을 선택한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시 뉴욕은 미국 산업혁명의 중심지였고 그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누군가가 미국인들에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하면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미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유럽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스타 탄생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명, 특히 상업적 발명은 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도 가능했죠. 토머스 에디슨이 바로 미국이 찾던 그런 스타였던 것이랍니다. 이제 에디슨이 어떤 혁신을 통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볼 텐데요. 에디슨은 1876년 29살 때 전보기계 만드는 회사에서 7년 동안 번 돈을 모두 투자해서 뉴욕시 남쪽에 있는 맨로 파크라는 곳에 민간 연구소를 설립하는데요. 경영학자들은 에디슨의 수많은 발명품 중에 최고로 꼽는 것이 바로 이 연구소랍니다. 아마 에디슨이 이 연구소를 설립하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영상으로 에디슨을 다루지 않았을 겁니다. 에디슨은 이 연구소를 설립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풀타임 프로 발명가가 된 것이죠. 당시의 사회 분위기로 보면 민간 연구소 설립은 획기적인 시도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절에 실용적인 목적으로 실험을 하는 전문 연구소라는 개념조차 없던 때였거든요. 당시 과학자들은 에디슨의 연구소 설립을 엄청 비판했죠. 왜냐하면 과학자들 대부분은 대학에 근무하고 있었고 이들은 학자가 수행하는 연구는 인류 전체의 지식 축적에 공헌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더군요. 지식을 실용적인 목적으로 응용하는 일은 과학자가 할 짓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영리 목적의 대학이나 병원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에디슨은 학자가 아니라 사업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격렬한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구소 설립을 강행했죠. 에디슨의 맨로 파크 연구소는 세계 각지에서 수학자, 화학자, 목수, 기술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연구 인력으로 선발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당시 명문대학들도 갖고 있지 않았던 첨단 기자재와 시설을 설치해서 과학과 산업을 결합할 수 있는 최상의 연구 조건을 갖췄다고 하더군요. 최상의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연구원, 기자재, 도서관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에디슨은 맨로 파크 연구소를 통해서 팀 연구의 개념을 창시한 것인데요. 이전의 발명가들은 방구석에서 혼자 파트타임으로 연구를 했죠. 그러다가 운이 좋으면 어느 날 혁신적인 발명품이 탄생했죠. 에디슨은 바로 이걸 바꾼 것입니다. 발명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연히 탄생하던 혁신 제품을 관리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랍니다. 연구 시스템을 갖춘 에디슨은 자신의 머리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내부 인력으로 연구팀을 조직하고 이것을 연구해 보도록 한 것이죠. 맨로 파크 연구소에서는 항상 몇 개 팀의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제품을 동시에 발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맨로 파크 연구소에 이런 인프라가 없었다면 1000번 이상의 복잡한 실험을 해야 했던 백열전구의 발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다른 과학자들도 오랫동안 전등을 발명하고자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이런 연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백열전구를 발명할 수 없었죠. 반면에 에디슨은 전기가 흐를 때 불빛을 내면서 금방 타버리지 않는 필라멘트를 찾기 위해서 아마존 정글에서 일본의 어떤 산속까지 사람을 파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에디슨은 필라멘트의 재료로 약 6,000종의 식물을 테스트해 보았고 연구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안전하고 저렴한 백열전등을 발명할 수 있게 된 것이랍니다. 에디슨이 맨로 파크 연구소의 25명 팀원들과 7년 동안 이룬 연구 업적은 그야말로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은 것이었죠. 전화, 추궁기, 영사기, 확성기, 복사기, 백열전구 등을 발명하거나 획기적으로 개량해 무려 400개 이상의 특허를 획득한 것이랍니다. 이제 경영학자들이 맨로 파크 연구소야말로 에디슨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맨로 파크 연구소가 설립된 지 20년 후에 미국과 유럽의 거대 기업들은 에디슨 연구소를 모방한 상업연구소를 모두 설립했다고 하네요. 지금은 연구개발 좀 신경 쓴다는 기업은 모두 기업연구소들을 갖고 있죠. 에디슨 덕택이랍니다. 에디슨은 우리에게 혁신도 관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랍니다. 에디슨은 이 맨로 파크 연구소 덕택에
국가적 영웅으로 칭송받게 되는데요. 당시 그의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엿볼 수 있는 일화 하나를 소개하지요. 만우절날 한 신문에 에디슨이 흙을 음식과 와인으로 바꾸는 발명을 했다는 기사가 실렸다고 하는데요. 만우절날 즐겁자고 기자가 장난을 한 짓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이 기사 내용을 믿었다고 하더군요. 에디슨은 사망과 함께 상속 재산으로 1200만 달러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2천억이 조금 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의 명성에 비해 좀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에디슨은 1000개가 넘는 발명을 했고 이를 통해서 14개의 회사를 설립했죠. 그는 실력과 명성을 모두 갖춘 국가적 영웅이었기 때문에 당대 최고 재벌들이 에디슨이 설립한 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그가 어떤 행사를 열면 대통령부터 록펠러나 헨리 포드 같은 재계 거물들이 모두 참석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가 남긴 재산이 좀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에디슨은 회사를 설립해서 제국을 건설하는 일보다 발명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것을 더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정기왕이나 추궁기왕보다는 발명왕이라는 타이틀이 더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설립한 14개 회사에서 아직까지 그의 이름이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에디슨이 남긴 말 중에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땀이란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이후 지식인들은 이 문구를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을 하죠. 에디슨이 그 많은 위대한 발명을 한 것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란 해석이 지배적이죠. 그러니 너희도 열심히 하면 에디슨 같은 발명왕이 될 수 있어 하는 매우 교육적인 해석이랍니다. 저도 제 입맛대로 이 문구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에디슨과 같은 위대한 업적을 내려면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근면성실은 필요 조건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근면성실하다고 모두 에디슨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1%의 영감, 1%의 나만의 비책이 필요하답니다. 에디슨에게 이 1%의 영감은 맨로우 파크 연구소였던 것이죠. 경영자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1%의 영감을 조만간 찾으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